어머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세요. 그렇게 말하며 건네준 주스 한 잔이 자식들이 그녀에게 베푼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낯선 태국 공항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진 칠순노모. 2시간이 지나고 주스 얼음이 다 녹아 맹물이 될 때까지 자식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 가방 무거우시잖아요. 여권이랑 지갑은 제가 보관할게요. 며느리의 그 살갑던 말이 그녀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기 위한 끔찍한 계획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어머니의 심장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100억이라는 거대한 폭탄을 들고 돌아온 어머니를 본 자식들의 표정은 정말이지 볼만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자식들에게 내린 가장 잔인하고도 우아한 복수.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태국 방콕의 수완나품 공항은 훅 끼쳐오는 열기와 낯선 언어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가마솥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죠.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영자는 아들 민철이가 건네준 차가운 주스 한 잔을 소중하게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생명수라도 되는 양, 두 손으로 감싸지고 놓지 않았습니다. 칠순 평생 처음으로 밟아보는 외국 땅이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생선을 팔며 모은 꼬깃꼬깃한 돈으로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호사였으니까요. 화려한 공항의 조명 아래서 영자가 입은 꽃무늬 남방은 조금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얼굴에 번진 환한 미소만큼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사람도 많고 복잡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딱 이 의자에 앉아 계세요. 저희 화장실 좀 얼른 다녀올게요. 아들 민철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영자의 어깨를 다정하게 주물렀습니다. 며느리 미진이 역시 평소와 다르게 상냥한 눈웃음을 치며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이 주스 드시면서 잠깐만 쉬고 계세요. 비행기 타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저희 금방 올게요. 오냐, 알았다. 걱정 말고 천천히 다녀오너라. 내 어디 안 가고 여기 딱 붙어 있을 테니. 영자는 자식들의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듬직한 아들과 싹싹한 며느리가 효도 여행을 시켜준다며 데려온 이곳은 영자에게는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외국인들의 파란 눈동자도 신기했고 알아들을 수 없는 꼬부랑말도 그저 흥겨운 노랫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영자는 주스를 한 모금 들이키며 달콤하고 시원한 맛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고생만 하던 지난 세월이 이 한 잔의 주스로 다 보상받는 것만 같아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컵 속에 가득했던 얼음이 반쯤 녹아 물이 될 때까지 자식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줄이 긴가 보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타국이라 그런가 화장실 인심도 야박한가 보네. 영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짐짓 여유로운 척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나 2시간이 훌쩍 지나고 손에 쥐고 있던 주스가 다 녹아버리자 영자의 마음속에는 불안이라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길이라도 잃은 것은 아닐까, 말이 안 통하니 어디 가서 곤란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덜컥 앞섰습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뻣뻣해진 다리를 두드리며 아들 내외가 사라졌던 화장실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화장실 입구에서 영자는 까치발을 들고 목이 빠져라 자식들을 찾았습니다. 비슷한 뒷모습만 보여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민철이를 불러보았지만
돌아보는 얼굴들은 모두 낯선 외국인들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들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영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공항의 그 시원하던 에어컨 바람이 갑자기 살을 애는 듯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배터리 눈금은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지만 영자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아들 민철이의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신호 연결음이 가는 그 짧은 순간이 영자에게는 천년처럼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거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영자의 애타는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차갑고 건조한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한 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없는 번호라니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웃으며 통화했던 아들의 전화기가 왜 갑자기 없는 번호란 말입니까? 영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영자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아니다. 전화기가 고장 났을 수도 있어. 그래, 배터리가 다 됐나 보지.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방송이라도 해달라고 해야겠다. 영자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손짓발짓을 하며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영자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피해 갈 뿐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치며 공항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말끔한 제복을 입은 직원에게 매달리며 영자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없어졌어요.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안 와. 제발 좀 찾아줘요. 하지만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낯선 타국에 혼자 남겨졌다는 공포가 거대한 해일처럼 영자를 덮쳐왔습니다. 영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지금 영자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 민철이와 며느리 미진이의 얼굴만이 눈앞에 어른거릴 뿐이었습니다. 어느새 공항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리고 북적이던 인파도 하나둘 빠져나가 공항은 휑한 기운마저 감돌았습니다. 영자는 공항 경찰의 부축을 받아 의자에 겨우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이 밀려왔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물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사관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항공사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탑승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직원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자는 직원의 옷자락을 부여잡으며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왜요? 우리 민철이 찾았습니까? 어디 아프답니까? 그게 아니라 아드님과 며느님은 이미 3시간 전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나한테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영자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착한 내 새끼들이 효도 여행시켜준다던 내 자식들이 늙은 어미를 말 한마디 안 통하는 남의 나라에 버리고 갔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내미는 서류에는 민철이와 미진이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출국 완료라는 글자가 비수처럼 영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기억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그 가방 무거우시잖아요. 소매치기도 많다니까
여권이랑 지갑은 제가 보관할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구경만 하세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싹싹하게 웃으며 영자의 가방을 받아들던 며느리 미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며느리의 배려가 고마워 눈물이 날 뻔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돈 한 푼, 신분증 하나 없이 늙은 시어머니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기 위한 끔찍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아, 영자의 입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장이 칼로 난도질당하는 것 같은 고통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말이 이런 것일까? 아니면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런 것일까? 영자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차가운 공항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나쁜 놈들, 천하의 몹쓸 놈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입에 들어갈 거 안 먹고 너희 입에 넣어주며 키웠는데, 영자의 통곡 소리가 텅 빈 공항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어줄 자식들은 이미 구름 위를 날아 영자가 없는 곳으로, 영자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영자의 손에는 다 녹아버린, 이제는 맹물맛만 나는 미지근한 주스컵만이 덩그러니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식들이 마지막으로 베푼 알량한 잡이었음을 깨닫자 영자는 그 주스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플라스틱 컵이 깨지며 사방으로 튀는 주스 방울들이 마치 영자의 피눈물처럼 보였습니다. 배터리가 다 되어 까맣게 꺼진 휴대전화는 이제 영자와 세상, 아니 영자와 가족을 이어주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음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타국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영자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믿었던 핏줄에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버려진 영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꺼진 전화기만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절망이 늪이 영자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국의 밤 공기는 눅눅하고 무거웠습니다. 공항 구석진 벤치에 몸을 웅크린 영자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에 몸을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칠순 노인의 몸으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퀭한 눈으로 공항 로비를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며칠을 씻지 못해 헝클어진 머리, 꼬질꼬질한 옷차림은 영락없는 노숙자 행색이었습니다. 그때 말끔한 정장을 입은 한 중년 남성이 영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한국인 사업가 김 사장이었습니다. 저 혹시 한국 분이십니까?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낯선 타국에서 들려온 우리말 한마디. 영자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김 사장의 바짓단을 부여잡았습니다. 선생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자식놈들이 그 천하의 몹쓸 놈들이 나를 여기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여권이고 지갑이고 싹 다 가져가 버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영자의 울부짖음에 김 사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어르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시죠. 김 사장은 곧바로 영사관에 연락해 영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국 항공편까지 자신의 사비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 입국장. 자동문이 열리고 익숙한 한국의 공기가 코끝을 스치자 영자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땅이다. 내가 살아서 돌아왔어. 김 사장이 영자를 부축하며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댁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아드님 댁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영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매서운 눈빛으로 김 사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니요, 집에는 안 갑니다. 지금 가면 그놈들이 내가 죽은 줄 알고 춤추고 있을 텐데 벌써 판을 깰 수는 없지요. 네, 다 생각이 있습니다. 영자는 김 사장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고 곧장 동네 시장통으로 향했습니다. 건어물 가게를 하는 김 씨는 영자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영자 언니 아니야? 세상에 그 꼴이 다 뭐야? 효도 여행 간다더니 무슨 난리통을 겪은 거야? 김 씨는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되어 나타난 영자를 보고 기겁을 하며 뛰어나왔습니다. 영자는 김 씨의 손을 꼭 잡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김 씨, 조용히 해. 나 좀 도와줘. 당분간만 가게 딸린 창고 방에서 지낼 수 있게 해줘. 그리고 나 돌아왔다는 거 절대 비밀로 해줘야 해. 알았지? 언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말이라도 좀 해봐. 응?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묻지 말고 숨겨만 줘. 내가 이 원수 갚기 전엔 눈도 못 감아. 김 씨는 영자의 서슬퍼런 눈빛에 놀라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영자는 곰팡이 냄새나는 창고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낮에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자신이 살던 집 근처를 배회하며 자식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며칠 뒤 영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며느리 미진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집 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부동산 중개업자로 보였습니다. 사장님, 집은 마음에 드시죠? 시세보다 싸게 내놓는 거니까 얼른 결정하세요. 미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중개업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집주인 되시는 시어머님은 어디 계십니까? 매매 계약하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 그러자 미진이가 눈꼬리를 내리며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휴, 말도 마세요. 시어머니가 여행지에서 실종되셨는데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소식이 없네요. 경찰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하고 저희도 이제 마음 정리하고 이사 가려고요. 사망 신고 절차 밟고 있으니까 서류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벽 뒤에 숨어듣던 영자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망이 없어? 마음 정리를 해? 인연이 멀쩡히 살아있는 시어미를 죽은 사람 취급을 해?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미진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지만 영자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아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 더 처절한 복수를 위해서는 이 치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슈퍼 앞을 지나던 영자는 아들 민철이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민철이는 친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야, 이번에 엄마 실종 보험금 나오면 대박이야. 그거 나오면 내가 찜해놨던 그 외제차 바로 뽑을 거다. 캬, 상상만 해도 짜릿하네. 전화기 너머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그래도 어머니가 실종되셨는데 걱정도 안 되냐? 민철이는 낄낄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걱정은 무슨. 노인네가 갈 때 되니까 효도 한번 크게 하고 가는 거지. 안 그래? 야, 끊어. 나 지금 와이프랑 백화점 가야 돼. 쇼핑하기로 했거든. 민철이의 웃음소리가 영자의 고막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영자는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키운 자식이 돈 앞에서는 부모도 없는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나를 팔아 차를 바꾸고 쇼핑을 하겠다고. 그래, 잘 들었다. 박민철, 이미진.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들일 뿐이야. 영자는 피가 맺히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장통 창고 방으로 돌아온 영자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노려보았습니다. 두고 봐라.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대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그 돈 때문에 부모도 버린 그 돈이 너희를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영자는 낡은 옷가방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해진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전화번호 하나를 찾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이시죠? 저 김영자입니다. 죽은 박영감 처 김영자요. 전화기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자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식을 위해 희생하던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짓밟힌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칼을 가는 복수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영자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건 곳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대형 빌딩이었습니다. 회전문을 통과해 로비로 들어선 영자는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 사이에서 잔뜩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운동화 며칠을 씻지 못해 꾀재재한 몰골은 누가 봐도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영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약속은 하고 오셨나요? 저 최 변호사님 좀 뵈러 왔는데요. 영감님 소개로 왔다고 하면 아실 겁니다. 영자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못 믿어온 표정으로 인터폰을 들었지만 잠시 후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듣고는 화들짝 놀라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곧바로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엘리베이터 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최엔드 파트너스라는 금색 간판이 번쩍이는 대형 로펌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백발이 성성한 중후한 인상의 최 변호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영자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니,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십니까? 최 변호사는 영자의 초라한 행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자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반가워했습니다. 그는 과거 영자의 남편에게 큰 도움을 받아 사법시험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영자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늘 은혜를 잊지 않고 영자를 찾았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영자를 전망 좋은 가장 안쪽 자리인 귀빈실로 안내했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받자 영자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변호사님, 내가 내 자식놈들한테 버림받았어요. 태국 공항에 나를 버리고 자기들만 도망쳐왔어요. 영자는 꺽꺽거리며 그동안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공항에서의 유기, 비참했던 귀국, 그리고 자신을 죽은 사람 취급하며 재산을 가로채려는 자식들의 만행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최 변호사의 표정은 굳어졌고 주먹을 쥔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자식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형수님,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겁니다. 최 변호사는 영자를 위로하며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형수님, 사실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맡겨두신 게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야산 땅 문서인데요. 형님이 나중에 형수님 노후 자금으로 쓰라고 절대 팔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던 땅입니다. 아, 그 쓸모없는 땅 말이요? 거기는 돌밭이라 농사도 못 짓는 덴데. 그게 아닙니다, 형수님. 그 지역이 이번에 신도시 개발 구역으로 확정되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지금 시세로 보상금만 좋기 100억 원은 될 겁니다. 네, 100억이라니요? 영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생선을 팔아 1,000원, 2,000원을 모으던 영자에게 100억이라는 숫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영자에게 최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형수님에게 나중에 큰일이 생기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식들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니 이 막대한 재산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자식들이 왜 그렇게 서둘러 자신을 실종 신고하고 사망 처리를 하려 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땅의 가치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돈 때문에 늙은 어미를 헌신짝처럼 버린 놈들에게 남편이 남겨준 피 같은 유산까지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그놈들한테 10원 한 장도 못 줍니다. 변호사님, 제발 방법 좀 찾아주세요. 영자는 최 변호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형수님, 진정하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형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명하고 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공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상대로 부양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소송을 걸고 유기치상죄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 더 독하게 해주세요. 그놈들이 평생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게 만들어주세요. 영자의 단호한 결심에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즉시 로펌의 전담팀을 꾸려 영자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영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이 철저한 오피스텔을 거처로 마련해 주었고 당장 필요한 생활비와 소송 비용은 보상금을 담보로 로펌에서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라 영자에게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안전한 거처로 옮긴 영자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최 변호사는 태국 현지 로펌과 연계하여 수완나품 공항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영자를 벤치에 앉혀두고 웃으며 사라지는 민철이와 미진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또한 영자가 실종된 시각에 두 사람이 태국을 출국했다는 출입국 기록도 관련 기관에서 제공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자는 며느리 미진이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지인은 미진이의 평소 행실을 못마땅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자가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자 지인은 깜짝 놀라며 휴대전화를 꺼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 그래도 제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미진이가 여행 가기 전에 저한테 보낸 문자인데 내용이 너무 이상해서요. 혹시나 해서 안 지우고 놔뒀거든요. 지인이 보여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니, 나 이번에 시어머니 모시고 태국 가잖아. 가서 확 버리고 올까봐. 늙은이가 눈치도 없이 안 죽고 버티네. 야, 말이라도 무섭게 왜 그래. 농담 아니야. 진짜 징글징글해. 이번 여행이 기회라니까. 이런 끔찍한 대화 내용들이 낱낱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지인은 영자의 사연을 듣고 분노하며 기꺼이 이 자료를 영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민철이와 미진이는 파티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의 집을 시세보다 헐값에 내놓고 급하게 계약을 마친 그들은 계약금을 챙겨 명품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미진이는 평소 갖고 싶었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을 카드로 닥치는 대로 긁어댔고 민철이는 최고급 양복을 맞춰 입고 으스댔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야? 엄마 보험금 나오면 강남 아파트로 이사 가자. 당연하지. 이제 그 지긋지긋한 썩은 생선 냄새 안 맡아도 돼서 너무 좋다. 자기야, 우리 오늘 호텔 뷔페 가서 샴페인이나 터뜨릴까? 그들은 화려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자신들의 범죄를 자축했습니다. 영자는 지인의 SNS를 통해 올라온 그들의 사진을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행복에 겨워 웃고 있는 자식들의 얼굴이 영자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웃어라, 실컷 웃어둬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날이 곧 올 테니까. 영자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100억이라는 거대한 폭탄을 안고 영자는 자식들을 향해 돌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공항에서의 악몽 같았던 날로부터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영자는 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은둔하며 자식들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해 오랫동안 끌어오던 토지 보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100억이라는 거금이 영자의 이름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영자는 강남의 유명 미용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평생을 쪽진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살아왔던 영자였습니다. 억센 파마 머리는 단정하고 세련된 보브컷으로 다듬어졌고 검버섯이 피었던 얼굴은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화사하게 피어났습니다. 어머님, 피부가 고우셔서 화장이 너무 잘 받으세요. 사모님 소리 좀 듣겠는데요? 미용실 원장의 칭찬에도 영자는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게 변했지만 속은 여전히 썩어 문드러진 채 타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장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나온 영자는 최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고급스러운 맞춤 한복을 입었습니다. 은은한 옥색 저고리에 짙은 남색 치마를 두른 영자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생선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기품이 넘쳐 흐르는 한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손색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영자는 곧바로 기자 회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회견장은 수많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70대 노모의 100억 전 재산 사회 환원이라는 파격적인 뉴스는 자극적인 소재에 목말라 있던 언론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전 재산 사회 환원 기부 서류.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남겨준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남은 여생을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남겨준 이 돈 못난 자식들한테 물려주느니 차라리 세상에 돌려주는 게 낫겠어요. 당신도 저승에서 내 뜻을 이해해 주리라 믿어요. 영자는 눈을 감고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 돈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이기를, 그리고 탐욕에 눈이 먼 자식들에게는 뼈아픈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영자의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에 보도 자료를 배포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형수님, 이제 나가실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변호사님. 가봅시다. 영자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당당하게 회견장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영자를 향해 터지며 눈부신 빛을 쏟아냈습니다. 단상에 오른 영자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자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 전 재산인 100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찬 단단한 목소리가 회견장을 울렸습니다. 저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며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 배고픔에 시달리는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남겨준 이 귀한 유산을 저보다 더 필요한 곳에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가족분들은 이 결정에 동의하셨나요? 자녀분들이 반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에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제 자식들은 이미 오래전에 제 곁을 떠났으니까요. 영자의 눈빛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연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분노를 감지한 기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영자는 끝까지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대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는 기부의 취지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자의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직접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뉴스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 사실을 알게 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때 한 방송국 PD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이사장님, 사연이 참 깊어 보이시는데 혹시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 프로그램으로 제작해도 될까요? 많은 분에게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영자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영자의 계획 중 하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세상에 알리고 자식들의 폐륜을 고발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영자의 변신은 단순한 외모의 변화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라는 굴레에 얽매여 희생만 강요당하던 과거의 김영자를 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인간 김영자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선 영자를 바라보는 최 변호사와 김 사장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축포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곧 닥쳐올 태풍이 얼마나 거대할지를 말입니다. 영자와 눈이 마주친 두 조력자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형수님. 그래요. 이제 저놈들이 피눈물을 흘릴 차례입니다. 영자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마치 렌즈 너머 어딘가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아들과 며느리를 꿰뚫어 보듯이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00억 기부 서류라는 거대한 덫은 놓였습니다. 이제 탐욕에 눈이 먼 쥐새끼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9시 도시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밤거리를 수놓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철이와 미진이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스테이크와 값비싼 와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철이는 어머니가 실종 처리되면 큰 돈이 생길 거라며
미진이와 자기들끼리 확신하듯 카드로 비싼 저녁을 결제했습니다. 자기야, 여기 분위기 진짜 좋다. 스테이크도 입에서 살살 녹아. 미진이는 와인 잔을 돌리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철이 역시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지? 내가 예약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 이제 이 정도는 즐기면서 살아도 되잖아. 그나저나 엄마 보험금은 언제쯤 나온대? 그게 나와야 그 건물 계약을 할 텐데. 변호사가 그러는데 실종 선고 절차만 마무리되면 바로 나온대.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 돈 나오면 바로 건물 사고 월세 받으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야. 두 사람은 아직 손에 쥐지도 않은 돈을 마치 제 돈인 양 떠들어댔습니다. 어머니의 목숨값을 담보로 한 헛된 꿈에 부풀어 낄낄거리며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어머니가 차가운 타국 땅에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벽면에 걸린 대형 TV 화면이 바뀌며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한 70대 여성이 자신의 전 재산 100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던 미진이의 손에서 포크가 쨍그랑하고 떨어졌습니다. 스테이크를 썰던 민철이의 칼질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70대 여성 100억 기부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떠 있었고 그 위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한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는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거 설마. 미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을 씻고 다시 봐도 화면 속의 주인공은 실종된 줄 알았던, 아니 영영 못 볼 줄 알았던 시어머니 영자가 분명했습니다. 100억이라는 믿기 힘든 숫자가 적힌 팻말을 들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영자의 모습? 그것은 꿈이 아니라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엄마가 왜 저기에 아니 100억이라니? 저게 다 무슨 소리야? 민철이는 입에 든 고기를 씹지도 못한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낡은 몸빼바지를 입고 푼돈을 아끼던 어머니가 100억 자산가라니. 게다가 그 돈을 몽땅 기부했다니. 민철이의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야, 박민철, 빨리 인터넷 검색해봐. 김영자 100억 기부 빨리. 미진이는 기절할 뻔할 만큼 숨이 턱 막힌 듯 굳어버린 몸을 겨우 추스르며 소리쳤습니다. 민철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화제의 인물 김영자 이사장, 숨겨진 100억 자산가 전 재산사회 환원 결심. 기사 제목을 확인한 민철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 밑으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진짜야, 엄마가 100억을 기부했대. 뭐라고? 미쳤어. 정말 미쳤어. 저 노인네가 미쳤나? 돈이 어디 있어서. 저건 원래 우리 몫이었는데. 미진이는 악을 쓰며 식당이 떠나가라 소란을 피웠습니다.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탐욕에 눈이 먼 악기의 형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지만 미진이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서 날아가 버린 100억이라는 숫자만이 붉게 타오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야, 뭐해? 당장 일어나. 엄마 있는 재단 사무실로 가야지. 가서 당장 취소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미진이는 멍하니 앉아있는 민철이의 등짝을 후려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먹다 남은 음식과 와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허둥지둥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습니다. 맡긴 차를 기다리는 1분 1초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를 받아 탄 민철이는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여보, 변호사 알아봐. 기부 취소 소송 가능한지 빨리 검색해보라고. 운전대를 잡은 민철이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진이는 조수석에서 휴대전화를 붙들고 손톱을 물어뜯으며 변호사를 검색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민철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지금 그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영자는 재단 사무실에서 축하 화환에 둘러싸여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영자는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올 때가 됐는데 쥐새끼들이 냄새를 맡았으면 달려오겠지. 영자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뉴스를 보고 득달같이 달려올 것을, 그리고 행패를 부릴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인터폰을 눌러 경호원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실장님, 손님들이 올 겁니다. 좀 시끄러운 손님들이니 준비 단단히 해주세요. 네,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영자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곧 들이닥칠 자식들의 얼굴이 눈에 선했습니다. 100억이라는 거대한 미끼를 물고 파닥거릴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가관일지 영자는 기대감마저 들었습니다. 도로 위를 질주하는 민철이의 차 안은 공포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이 눈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두 사람은 이성을 잃고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어머니의 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돈이 있는 곳, 그 돈을 되찾기 위한 전쟁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 지옥의 입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재단 사무실이 위치한 빌딩 로비는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철이의 차가 급정거하며 굉음을 냈고 두 사람은 차 문을 박차고 나와 로비로 뛰어들었습니다. 눈에 핏발이 선 채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앞을 가로막은 건 덩치 큰 경호원들이었습니다. 비켜. 내가 여기 이사장 아들이야. 내 어머니 만나러 왔다는데 니들이 뭔데 막아. 민철이는 경호원의 멱살을 잡으려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진이 역시 옆에서 악을 쓰며 거들었습니다. 아, 너네 우리가 누군지 알아? 여기 이사장 며느리야. 당장 안 비켜? 너네 다 해고당하고 싶어? 두 사람의 소란에 로비가 떠나갈 듯 울렸지만 경호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영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옥색 한복을 차려입은 영자의 모습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영자를 보자마자 미진이는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방금 전까지 악을 쓰던 표독스러운 얼굴은 온데간데였고 금세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셨군요.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경찰에 신고하고 찾으러 다니느라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미진이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영자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철이 역시 영자 앞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여행지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서 엄마 찾으려고 했는데 비행기 시간 다 돼서 어쩔 수 없이 흑흑. 엄마 얼마나 고생했어?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울먹이는 아들을 내려다보는 영자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길을 잃어? 어쩔 수 없이? 100억 기부 뉴스를 보기 전까지는 콧노래를 부르며 샴페인을 터뜨리던 놈들이었습니다. 영자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만 침착하게 그들을 사무실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곳에서 끝낼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끄럽다. 들어와서 얘기해. 영자의 싸늘한 한마디에 민철이와 미진이는 쭈뼛거리며 사무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미진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책상을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0억을 왜 생판 남한테 줘요? 노망 나셨어요? 당장 기부 취소하고 우리한테 넘겨요. 민철이 또한 바닥에서 일어나 영자를 다그치며 윽박질렀습니다. 엄마, 이 돈이면 우리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편하게 살 수 있어. 왜 다 된 밥에 재를 뿌려? 빨리 변호사 불러서 도장 다시 찍어. 내 말 안 들려? 자식들은 어머니의 생사보다 돈의 행방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타국에서 겪었을 고초나 두려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몫이라 여겼던 100억이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할 뿐이었습니다. 영자는 책상 위에 놓인 물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민철이의 얼굴을 향해 거침없이 뿌렸습니다. 차! 차가운 물벼락을 맞은 민철이는 멍하니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입술을 꽉 다물고 그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돈? 너희 눈에는 어미는 안 보이고 돈만 보이더냐? 내가 태국 공항 바닥에서 울고 있을 때 너희는 비행기 안에서 희희낙낙했겠지. 내가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너희는 내 집 팔아먹을 궁리나 했겠지. 영자의 호통에 민철이와 미진이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대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쩌라고요. 살아서 돌아왔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돈 내놓으라고요. 미진이의 적반하장에 영자는 더 이상 말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책상 서랍을 열어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철이와 미진이 앞으로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진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태국 공항의 폐쇄회로 화면을 캡처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영자를 벤치에 앉혀두고 웃으며 도망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진이가 친구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지인이 정리해둔 자료가 담긴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늙은이 확 버리고 올까봐. 이번 여행이 기회야. 자신들이 나눴던 끔찍한 대화 내용이 인쇄되어 눈앞에 펼쳐지자 미진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철이의 손도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엄마가 이걸 어떻게 해? 영자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았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린 증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증거고 내가 그냥 당하고만 있었을 줄 알았더냐? 영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무겁게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민철이와 미진이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100억은커녕 자신들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공포가 엄습해오자 두 사람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복수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증거 서류를 확인한 민철이와 미진이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에 박힌 자신들의 악행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영자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자식들을 향해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너희는 1년 전 태국 공항에서 끝났다. 너희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돈만 노리는 사기꾼들일 뿐이야.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최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고소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민철이와 미진이 앞에 고소장을 내려놓으며 냉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존속 유기 및 방임 그리고 사문서 위조 혐의 등에 관한 고소장입니다. 어머님을 고의로 유기하고 사망하신 것처럼 꾸며 재산을 편취하려 한 정황이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고소라뇨? 변호사님, 이거 오해입니다. 저희가 엄마를 얼마나 찾았는데요. 민철이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지만 최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가리시죠.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 증거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유기치상죄만 적용돼도 징역 7년 이상입니다. 징역이라는 단어에 미진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공포가 100억에 대한 탐욕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미진이는 영자의 다리를 붙잡고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저 감옥 가기 싫어요. 민철이 역시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미쳤었나 봐. 귀신에 씌었었나 봐.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줘. 나 감옥 가면 내 인생 끝이잖아. 조금 전까지 돈을 내놓으라고 악을 쓰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영자는 그들의 비굴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부모란 필요할 땐 이용하고 불리할 땐 버리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용서? 이제 와서 용서라고 했냐? 영자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상속 포기 및 접근 금지 확인서였습니다. 너희가 살 길은 딱 하나다. 여기에 서명해라. 영자가 내민 서류에는 본인은 어머니 김영자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상속권을 포기하며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김영자에게 접근하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쓰라고요? 그럼 우린 정말 빈털터리가 되는데. 미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망설였습니다. 100억은 고사하고 당장 살 길이 막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서명하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 이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겠습니다. 선택하십시오. 빈털터리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옥에서 사시겠습니까? 최 변호사의 서슬 퍼런 경고에 두 사람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미진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름 석자를 적어 넣는 미진이의 손은 치욕과 후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민철이 또한 흐느끼며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자는 자식들이 서명한 확인서를 챙겨 최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인터폰을 눌러 경호원들을 호출했습니다. 김 실장, 이 사람들 내보내세요.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오시죠. 경호원들이 민철이와 미진이의 팔을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영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러는 게 어디 있어. 나 엄마 아들이잖아. 엄마, 어머니, 제발요. 우리 갈 데도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영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자식들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영자는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아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칼로 도려낸 듯 아려왔지만 이것이 그들을 사람답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아나듯
잘못된 천륜을 끊어내야 비로소 모두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호원들에게 끌려 건물 밖으로 쫓겨난 두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아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 너 때문이잖아. 네가 여행 가자고 꼬드기지만 않았어도. 뭐, 웃기지 마. 너도 좋다고 했잖아. 엄마 돈으로 차 바꿀 생각에 신났던 게 누군데. 서로 머리채를 잡고 고함을 치며 싸우는 그들의 추태는 지나가던 행인들의 휴대전화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인터넷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00억 기부 천사의 아들 내외가 벌이는 폐륜적인 난투극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사무실에 남은 영자는 긴장이 풀린 듯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자식들과의 질긴 악연을 끊어낸 순간이었습니다. 비로소 어깨를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영자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형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 한 잔 드세요. 최 변호사가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영자는 찻잔을 받아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을 자식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영자는 이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영자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자식 때문에 울고 있는 초라한 노인이 아닌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개척해 나가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영자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부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재단 앞마당은 자선 바자회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천막이 쳐지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영자가 있었습니다. 편안한 개량 한복 차림의 앞치마를 두른 영자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느라 분주했습니다. 이사장님, 배추절임이 아주 딱 됐는데요. 올해 김장도 대박 나겠어요. 그렇지? 내가 원래 손맛 하나는 끝내주잖아. 많이들 먹고 힘내라고 팍팍 묻혀. 영자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생선을 팔 때 짓던 억척스러운 표정도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절망에 빠졌던 어두운 표정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나누는 기쁨에 흠뻑 취한 행복한 노년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때 교복을 입은 학생 한 무리가 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자의 기부금으로 세워진 장학재단의 도움을 받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어머, 우리 강아지들 왔구나. 어서 와라. 학생들은 영자에게 달려와 안기며 가슴에 붉은 카네이션 한 송이를 달아주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 이번에 대학 합격했어요.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돼서 꼭 갚을게요. 그래. 장하다 내 새끼. 갚긴 뭘 갚아? 너희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주는 게 갚는 거지. 영자는 학생들의 손을 이리리 잡아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들에게는 받지 못했던 따뜻한 정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들에게서 받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핏줄로 묶인 것이 아니라 서로 아껴주고 위로해주는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말입니다. 영자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웃이 그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손주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반면 민철이와 미진이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폐륜 영상과 신상 정보 때문에 두 사람은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으며 쫓겨나듯 이사해야 했습니다. 100억은커녕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그들은 매일같이 서로를 원망하며 싸움을 반복했습니다. 아, 네가 그때 엄마 찾자고만 했어도 이렇게는 안 됐어. 다 너 때문이야. 웃기고 있네. 너야말로 엄마 돈으로 사업한다고 설레발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결국 파국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민철이가 그동안 미진이 몰래 어머니의 재산을 담보로 쓰려 했던 카드 빚이 터지면서 두 사람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미진이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이혼 서류를 던져놓고 도망치듯 떠나버렸습니다. 이 빚은 네가 알아서 해. 난 더 이상 못 살아. 아, 이미진, 너 거기 안 서? 홀로 남겨진 민철이는 빈털터리가 되어 쪽방촌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강남 아파트를 꿈꾸던 그는 이제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공사판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땀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살아가는 민철이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민철이는 식당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환하게 웃으며 봉사상을 받는 어머니 영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김영자 이사장님입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민철이가 알던 모습보다 훨씬 젊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빛나는 어머니를 보자 민철이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민철이는 흑투성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걷어찬 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가끔 최 변호사를 통해 민철이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공사판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영자는 다시는 아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됐어요. 그게 그 녀석 몫인걸요. 영자는 마음속으로만 아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바르게 살기를 빌어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자식을 위한 가장 냉정한 훈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남은 재산마저 사후에 전액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증까지 마친 영자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이 영자를 향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당신이 남겨준 숙제, 이 정도면 잘 푼 거 맞지? 밤바람이 영자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가꾼 정원의 꽃밭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참 잘 살아왔다. 김영자, 수고했다. 자식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벗어던지고 스스로 빛나는 삶을 선택한 영자. 그녀의 이야기는 탐욕에 눈이 멀어 소중한 가치를 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에게 진정한 효와 인생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영자의 얼굴에 핀 평온한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자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이면 부모도 버리는 세상이라지만 끝내 자신을 지키고 새로운 삶을 꽃피운 영자의 선택이 우리 가슴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굴레를 벗고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된 영자.
그녀의 당당한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